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FOMC 리뷰 2020년 1월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자산을 분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패시브하게 운영하는 건데요.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준비이사회에서 FOMC라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FOMC 성명서가 발표될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FOMC 성명서가 발표될 때마다 리뷰를 해서 업로드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FOMC의 기본적인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회 페드 산하의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FOMC라고 하고요. 미국 기준금리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성명서라는 게 나오는데,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즉, 금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이런 대략적인 걸 알 수 있는 회의예요. 그러면 FOMC 소식을 왜 알아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 기준금리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체온으로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듯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통해서 현재 투자할 때 어떤 자산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패시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과 위치예요. 기준금리의 방향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투자를 참고할 때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FOMC 성명서의 소식을 보면서 미리 체크를 하고 투자 자산을 분배를 하는 거고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게 됩니다. 먼저 FOMC 2020년 1월의 전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전문이 길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해석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도 전문가들도 몇 시간으로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일반인이 투자할 때는 그냥 대략적인 방향성과 위치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략적인 방향성과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을 요약해서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이면 되는데, 저는 저만의 해석으로 이번 FOMC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전문에서는 고용시장이 강하게 유지됐다고 하고요.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죠.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의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현재 미국 시장 지표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은 현재 낮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가계 소비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는데 기업 투자와 수출은 약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기업들의 실적은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고요. 수출도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죠. 물가상승률은 2% 아래서 움직였다고 해요. 미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2%거든요. 현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낮은 상태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도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회복이 빠르지 않아서 2% 안에서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2%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상승률이 2%를 달성하고 넘어간다 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미국 연준이 현재 금리를 내렸다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언제 올릴 건가, 이런 게 포인트인데, 물가상승률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야기가 기준점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2% 아래에서 변화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기준금리인 1.5%에서 1.75%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의 대칭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인데, 대칭적이라는 표현은 대략 2%의 위아래, 2%보다 약간 높거나 낮아도 된다는 소리고요. 요약을 하면 전반적으로 통화 완화를 유지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신중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를 잠깐 낮췄다가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서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건지, 아니면 얼마 정도 유지할 건지, 아니면 내릴 건지,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서 현재는 금리를 올리는 게 신중하겠다고 하니까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전문을 체크하고 전월과 달라진 점을 봐야 되거든요. 가계소비 증가 속도는 강함에서 완만한으로 하향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계소비 증가 속도가 강하다는 거는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된다는 거고, 미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완만함으로 하향했다는 거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동결하게 되지만 성명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문구에 다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2% 부근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2%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말은 현재 미국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연준은 2%까지 끌어올리려는 게 목표인데, 물가 상승률을 2%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물가를 올리고 싶은데, 이런 역할은 연준이 더 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을 많이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큰 틀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걸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 흡수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니까 투기적인 자금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에 투기적인 자금이 모이는 것처럼 미국도 금융시장에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연준이 그 투기적인 자금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서 투기적인 자금 흐름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레포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시장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금융권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 여기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최근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연준이 돈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4차 양적 완화냐라고 사람들이 논란을 할 정도였는데 그 긴급 수혈된 유동성을 4월까지는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같이 하면서 유동성을 약간 줄여주긴 하지만 큰 틀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같은 거는 올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4월에는 미국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4월까지는 유동성 유지하다가 4월 이후에 회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FOMC 1월 성명서와 그전 성명서와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FOMC 성명서 1월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장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FOMC 성명서를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할 때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스마트머니는 FOMC의 내용, 기준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FOMC 성명서가 나오기 전부터도 스마트머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뉴스를 받아들일 때는 이미 한 발짝 늦어요. 근데 일반인이다 보니 이해하는 것도 늦고 소식도 늦죠. 우리가 FOMC 1월 성명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투자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머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FOMC 성명서를 공부했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고 채권의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처음에는 채권이 어려워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기준금리가 아까 전문가 요약을 보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하락한 겁니다.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예요.
채권의 가격은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의 현재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한다 하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주식으로 따지면은 현재가가 오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과 위험자산은 보통 반대로 움직여요. 위험자산은 약간 하락하게 됐어요. 위험자산은 주식을 얘기하고 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FOMC의 경기 회복 속도의 하락과 통화 완화 스탠스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나 그에 준하는 유동성 공급을 선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반응은 최소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채권 가격의 상승과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하락, 금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의 기준금리 위치를 보면 큰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하강 중이에요. 현재 저점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저점에 도달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작은 사이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다시 큰 사이클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는 시장의 뷰입니다. 큰 사이클과 작은 사이클이라는 건 저의 표현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볼 때는 이렇게 2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로축이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금리가 낮을 수가 있고 높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라는 모형인데 투자할 때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침반에서 현재의 방향을 보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제가 화살표 표시해놓은 여기 위치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후에 기준금리를 0%로 제로금리로 5년 동안 유지했잖아요. 그때는 경제 위기가 오고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점이죠. 0%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금리를 3년간 다시 올렸습니다. 원래 목표는 3%였는데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납니다. 18년 말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서 시장이 갑자기 요동이 치고 미국 주식이 30% 빠지고 코스피가 1800을 찍은 적이 있죠. 그때가 어떤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버블의 고점을 지나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경제 위기가 일어나진 않았죠. 주식만 떨어졌다가 금방 반등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큰 달걀의 흐름을 큰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단순화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면 바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끝이 났어야 되는데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고 금방 반등을 했죠. 그 중간에 연준이 어떤 걸 했냐면요. 미국 주식시장이 막 빠지자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한데 미국 국민의 연금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막 비난을 했죠. 너희가 경기 좋다고 기준금리 올리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지 않냐. 아직까지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계대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경제위기가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랑 타협을 한 건지 연준이랑 트럼프랑 한편인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낮춘 거예요. 낮춘 시점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위기가 올라하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제 위기를 막아버렸어요. 미국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위기가 전혀 아니고 일종의 버블이죠.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 이 버블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경기가 위기라서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방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했어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예방적으로 예방주사 맞듯이 내리는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명서에서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작은 사이클의 기준 금리 사이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사이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데 작은 사이클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큰 사이클처럼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의 기준금리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작은 사이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이클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큰 사이클로는 아직까지 금리 고점에서 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제 위기도 터지지가 않았어요. 금리 저점은 아마 0%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은 사이클에서는 잘 보세요. 현재 FOMC 성명서를 보면 완화적인 걸 유지할 거라고 했고 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했죠. 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물가가 상승해서 2%까지 오면 기준금리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흡수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큰 사이클이 아니고 작은 사이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사이클에서 금리를 내리다가 유지하고 있죠. 더 안 내리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릴 거야 아니면은 유지할 거야 내릴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입장이 유지하거나 내려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금리가 저점을 찍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호황이에요. 호황. 주식이 막 오를 때예요.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예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하고 다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진행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호황기의 모드인가 보다 하고 스마트머니가 위험자산으로 많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예방주사를 맞고 호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번 성명서에서 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위험자산을 기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된 겁니다. 지금 작은 사이클에서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고점이라는 게 실제로 가보지 못하거나 굉장히 낮거나 할 수 있고 그냥 저점에서 큰 사이클, 즉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배분할 때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갈 때는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을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맞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때에 채권을 사면 안 되고 채권이 좋을 때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도 거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데 현재는 채권의 강세 시기였고요. 2018년 말에 2019년 초에 굉장히 주식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토막 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의 포트폴리오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채권이 70%에서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안전자산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났었어요. 2019년 초에는 남들이 반토막 났을 때 저는 30% 정도 수익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2019년 말에는 다시 주식이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제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2%가 나왔었는데 현재도 전 채권이 많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거고 작은 사이클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면 즉 호황이 유지되는 사이클이라면 저도 주식을 늘려야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 사이클상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권을 유지하거나 주식을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저의 2020년 1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작은 사이클이 끝나진 않았어요. 미국 연준이 아직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2%의 물가에 도달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막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도 올릴 수 있어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아직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금리가 오를 확률도 0%는 아니에요 현재.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즉 작은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라는 거고 이럴 때는 과감한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거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위험자산 비중 높이기는 자제를 할 거고 채권이 상승하고 주식이 하락 중이거든요. 저는 워낙에 채권의 비중이 높았어요. 현재 60%에서 70%였어요. 포트폴리오에서요.
원래 계좌 목표는 저번 달 기준으로 위험자산이 41이고 안전자산이 59예요. 저는 작은 사이클의 기준금리, 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이번 달은 위험자산은 2% 올릴 거고요. 안전자산은 2% 낮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의 목표 비중의 위험자산은 43%가 되고요. 안전자산은 57%가 돼요. 2%씩 바뀐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도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아지는 거는 시기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험자산 목표가 45에서 50%였는데요. 오늘 연준의 성명에 의하면 50%를 높이는 것보다는 45%가 더 맞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저의 생각이고 또 다음 성명서에서 또 바뀌고 또 시장의 흐름도 또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제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손해 날 때 저는 최고의 수익률이었다고 했잖아요. 30%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맞춰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저보다 한 수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차트도 보지 않고 기준금리만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제가 기준금리 성명서만 보고 투자하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반응 있죠? FOMC 성명서가 나올 때쯤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저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현재 시장 반응은 채권이 상승 중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참고를 하려 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은 지금처럼 조정이 올 때는 2% 정도 늘릴 거고 저번 달에는 위험자산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주식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플러스 1%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3% 정도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FOMC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워낙에 쉽지가 않은 내용이고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봤고요. 앞으로도 FOMC 성명서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부하다 보면 제 실력도 늘어서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 영상의 내용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너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올릴 때 균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